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간이나 과연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몇 발인지 정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북한이 뭔가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쪽 기사 좀 봐주시죠. 어제 저녁 상황이 이렇거든요. 북미 5일 실무협상 재개 합의했다. 그럼 북한과 미국이 뭔가 새로운 계산법을 찾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상 재개하는 거를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공개했는데 오늘 오전에 또 뭔가를 쌓아올린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게 무슨 수죠? 궁금해집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하노이 노딜 후 8개월 만에 협상 궤도에 오른 거다. 벌써 8개월 동안. 그 8개월 동안 교착 상태였습니다. 진척이 안 됐는데요. 청와대 비핵화 진전 기대한다. 즉각 환영. 20여 분 만에 북한에서 담화문이 나온 지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환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비핵화 진전 기대한다. 자, 그럼요.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라요. 정우갑 실장님.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숨통이 튀었구나. 교착 상태가 해소돼서 뭔가 가는 거라는 느낌을 줬는데 또 오늘 오전에는 발사체를 독일로 쏴 올립니다. 이 북한의 생각이 뭡니까? 북미 간에는 대화에 나름대로 그동안 물밑 협상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찾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그 예비 접촉을 갖고 그다음에 실무 협상을 5일날 갔는데 오늘 새벽에 아직은 뭐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격의 미사일인지 일단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지난 5월 이후에 지금 11번째입니다. 그렇죠. 오늘까지 하면 11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북미 협상을 앞두고 지금 여러 그동안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에 대해서 자유적 수상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견지를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종의 삿바싸움을 하면서 촉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뭔가 실질적인 제재와 어떤 완화 문제라든가 너희들의 좀 카드를 갖고 와라라는 그런 어떤 촉구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북미 협상을 지켜봐야 됩니다만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사실은 물론 9.19 합의에 단거리 미사일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계속된 어떤 일종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의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갖고 또 단호한 입장을 또 별도로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영호 고문님, 지금 정우갑 실장께서는 이 뭔가 9.19 합의 위반은 정면이 아닐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단호하게 가야 된다는데 얼마 전에 정부 관계자가 익명 관계자가 9.19 합의 위반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위반이라면 우리도 위반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사실 좀 논란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또 오늘 오전에는 동해상으로 뭔가를 또 쌓아올리고 이거 뭔가 복잡한데요 지금. 복잡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고 모든 국가가 하는 거라고 면죄부를 줘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전체의 그런 수식에 넣으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진 것 같고요. 요번 이 회담 두 가지가 과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슈퍼 매파 아주 전쟁광이었던 볼턴의 존재가 지금 없는 거 하나고요. 물러났죠. 물러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실무 협상 전에 예비 접촉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예비 접촉을 한다는 자체는 아직 의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의제를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국에 서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최종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분명히 계산에 넣었으면은 예비접촉 실무협상하면 바로 북미 간 또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데 지금 이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실무협상 장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소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평양 이 얘기가 굉장히 유력하게 나오고 최근에 비건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수석 대표로 비건이 나갈 것 같고요. 이쪽에서 그래서 평양 얘기 나오면서 작년 11월 달에 또 스웨덴에서 잠시 만났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지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주변 환경 때문에 예. 조금 이 성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실무 접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사실 정상회담에 앞서서 실무 협상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번에는 그 실무를 또 예비하는 예비 협상까지 해서 예비 협상, 실무 협상, 그럼 본 정상회담 뭐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새 계산법 얘기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개혁안,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개혁안을 즉각적으로 내놨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하라 지시 하루 만에 검찰, 특수부 3곳 빼고는 모두 없애겠다. 특수부 굉장히 비대화됐다. 그리고 굉장히 좀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 받아왔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어떤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빼고는 특수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찰 자체 개혁안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법조계 여당의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럼 선제적 대응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뭐 그런 부분까지도 분석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요.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청와대는 일단 긍정적이다 정도로 평가했어요. 그런데 여당은 좀 더 나가서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혁안을 공개한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혁 저항 안 한다 보여준 윤석열. 조국 장관 수사 방해 말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검찰개혁 한다. 저항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밝혀주는 동시에 수사는 대신에 계속 갈 것이다라는 걸 메시지로 남긴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안 공개했다. 여기 보시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7개로 줄인 특수부를 3곳으로 더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수사가 아무래도 축소가 되겠죠. 특수부가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외부 파견 검사, 형사 공판부로 복귀시킨다. 이것도 그동안 예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 최근 강조한 내용을 반영한 거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강골 기질이 드러난 거다. 지금 어제 이런 발표, 개혁안 발표가 강골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 적폐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폐 수사 끝에 지금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 경질 요구는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조국 건드린 죄로 사퇴하라는 소리입니다. 네, 연속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제 어떤 지시 사항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반응까지 봤습니다. 형대 변호사.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 날 바로 내놨어요. 이 정도면은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굉장히 신속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개혁안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약간 반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검토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바로 언론 보도에서 뭐가 나왔냐면 검찰발로 찬찬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 그렇죠. 관계자 얘기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아니 행정부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어떻게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이 찬찬히 검토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바로 발표한 걸로 보면 사전에 준비했거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특수부 폐지라든지 이건 이미 이제 문무일총장부터 하던 것이고 파견 검사를 복귀해라 이것도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관용차 부분도 검사장 관용차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 차관급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차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발표하자 바로 그 차는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게 사전에 많이 준비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아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처음에 나오는 지금 피의사실 공포 준칙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 부분에 대한 건 없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번 수사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고 어찌 보면 핵심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그동안 이 수사 과정에 우리 여당 측에서 많이 제기했던 정보 흘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기회에 수정한다 그러면 또 수정 안 하겠다 그러면 마치 이거를 현재처럼 계속 하겠다 이런 뉘앙스도 있어서 제가 봐도 피의사실 공부 준칙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그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안 나온 거라서.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개혁안을 발표한 이 속내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언론에 보도하는 것처럼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가겠다. 내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어떤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왜냐하면 이런 어떤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이러면 조금 이 수사에도 어쨌든 못 갈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도 본질적인 부분, 이 피의사실 공포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앞으로 이건 물론 이제 국회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또 검찰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검경 수사권이거든요.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또 단순히 우리는 조정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보면 아직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정대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수사는 지금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는 계속 갈 거고 그리고 어제 내용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런 시각이신 것 같으네요. 자, 변호모 변호사. 혹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권 중심으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해임 얘기도 나오고 사퇴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윤석열 총장은 나는 수사를 다 했었고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사퇴를 시켰다라는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는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일 것 같고요.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주된 의미는 검찰 수사는 계속 할 테니 건드리지 마라라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또 하나의 의미는 검찰 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다. 대신에 책임은 당신들이 져라. 라는 게 좀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발표에서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공판부 강화의 내용은 조국 장관이 구상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6월인가 7월경에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검찰 개혁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공수처수사법과 수사권 조정법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는 검찰이 그걸 하게 내비두고 검찰 형사부 기능을 축소해서 경찰한테 1차적 수사 종료권을 주자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입장은 특수사는 검찰이 상당히 잘한다. 특수사 기능은 검사에 남겨주고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1차적 수사 종료권, 형사부 기능은 경찰한테 많이 넘겨주자. 그러니까 형사부 사건은 경찰 쪽에서도 좀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그때는 한 거네요. 그럼. 그때는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수석과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검찰 개혁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면으로 바꿔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부를 축소해라. 사실 지금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한 것도 맞지 않는 형상이고 작년에 조국 민정수석에 내었던 검찰 개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따란 말이냐? 좋다. 그건 니네 마음대로 해라. 검찰 개혁 책임 니네가 지고 우리는 수사는 원칙도 할 테니까 검찰 개혁 방향성은 당신이 설정을 해라. 난 그걸 책임 못 지지 않겠다. 작년 거 올해 거 뭐가 맞는지 법률안 개정안과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건 니들이 책임지고 알아서들 해라. 나는 수사는 계속 하겠다. 라는 일종의 그 강경한 어조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개혁은 하겠다. 그러나 수사는 기존 대로 간다. 이거를 강조했다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최영호 고문님. 저는 어저께 이런 이
이야기의 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예. 이 개혁안이 A4 용지 한 장에 해서 제출됐다는 무슨 뭐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도자료 형태로 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청와대에 그것도 갔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예. 것들로 해서 국회에서 정할 일입니다. 아니 대학교에서 무슨 숙제 하나 내줘도 학생들이 10페이지 이상씩 써오는데 예. 검찰 개혁안이라고 A4 용지 한 장 딱 내놨을 때는 그러게요. 의미가 통상 그 정도 타이틀이 부른 개혁안은 거의 책 한 권이 나오는 거 불이 아닙니까? 나와야 되는데 예. 던졌을 때는 지금 패스트트랙안이 진짜 개혁안이 지금 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의미를 한 장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그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제가 할 일이 아니고요. 국회로 가 있습니다. 아, 이걸 왜 우리 보고 하랍니까? 이런 네.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수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 맥락으로 저는 읽었는데 예. 어저께 하이라이트 저는 A4 용지 한 장으로 그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정대 변호사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A4 한 장을 예. 의미 있게 봤는데요. 그건 예. 아마 좀 이게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보통 준비하면 뭘 발표 자료를 그렇죠. 이렇게 앞에 표지도 그러면 쓰고 시간이 이러는 꽤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만들려면. 보도 자료 형식으로 만드는데 예. 뭐 내용 부분이나 아니면 발표 문제 있으나 좀 뭐 조급하게 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처럼 이게 기존의 어떤 개혁 방향과 다른 게 아닙니다. 기존에 사실 문무일 총장 있을 때도 43군데 있던 걸 7군데 줄였거든요. 그런 어떤 연속성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우갑 시장님. 저는 뭐 어제 그 검찰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예. 어떤 확대 해석을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난 주말에는 뭐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예.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예. 스스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속에 저는 움직였다고 보고 예. 특히 지금 뭐 검찰총장이 예를 들면 윤 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지금 도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을 경우에 자기 예. 사표를 던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시민들 요구도 있고 정치권 대통령이 또 지시사항이란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행정부에서 그걸 따르지 않는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죠.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위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뭐 독립된 기관이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어쨌든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어떤 뭐 조수사를 방해한 말라 이런 암시 저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서 훨씬 더 강한 어떤 쓰나미처럼 끌려갈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패스트트랙에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방침은 뭐냐면 자체개혁안도 시행령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또 강한 주문을 했고 저는 그 첫 발을 내디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큰 흐름인데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그냥 검찰도 인정하고 가는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근데 그 소환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그동안은요. 자연스럽게 공개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 소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검찰 쪽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제요. 좀 달라졌습니다. 비공개로 사실상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 조국 부인 소환 비공개로 선회할 듯. 소환 방식 재검토한다. 일정도 공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는요. 공개적으로 소환하겠다. 그러니까 포토라인 선다. 그리고 일정도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겁니다. 기존의 공개 소환 불가피 입장에서 달라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등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이 있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경심 아픈 모습으로 출석할 땐 역풍이 불 수 있다. 검찰이 혹시 또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몸 상태가 지금 안 좋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또 포토라인에 서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모습 보이면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검찰 비공개 소환할 듯하다. 피의자 인권 침해 지적 이런 수사의 부담이다. 뭐 아무튼 이런 게 아닌가요? 해석입니다. 검찰 쪽에서는
뭐 비공개 쪽으로 뭐 이렇게 무게를 들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만 나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게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는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변환봉 변호사, 왜 달라졌을까 입장이? 검찰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요? 예, 그렇죠. 이게 자신감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까? 검찰에 있어서는 이번 수사에 있어서 충분히 나름대로 기소할 가능성과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 외적인 사유로 인해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걸 원하지 않겠죠. 비공개를 원하면 비공개를 해주겠다. 괜히 공개를 해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인권 침해적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시비를 다 차단해버리고 그럼 원하면 비공개를 해주겠다. 대신 우리 수사 결과만 보여주겠다. 충분히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자신의 표현이죠.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그 모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수사 결과 자체가 더 중요하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했는데 그게 또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 조국 장관에서 뭐 이렇게 가혹하냐. 그런 또 논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그럼 그런 논란 다 차단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수사에 있어서는 우리의 확실히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우리가 결과를 자신할 수 있다. 결과만 보여주겠다. 외적인 요소에 시비가 된다면 다 뜻대로 들어주겠다. 차단하겠다. 수사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런 촛불 집회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계속 뭔가 압박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을 느낀 건 또 아닐까요? 그런 걸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촛불 집회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오히려 여야 공방이 더 극심해졌고 국내 사이 대립도 더 심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촛불 집회로 인해서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 수사에 상당히 압박을 주겠다고 느꼈다라기보다는 너무 갈등이 팽배한 상황에서 검찰조차 또 하나의 정치적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우리는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주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대로 강골 그대로 나는 수사의 결과로만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사실 검찰 개혁안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를 좀 비공개한다는 방침으로 기울다. 둘 다 이제 수사 그게 중요한 거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다. 뭐 이런 판단으로 읽혀지네요. 지금 보니까요. 최영학 고문님께서는 요 비공개 쪽으로 기운 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팀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절차 진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슨 정무적이라든가 또 언론에 의해서 뭐 여론에 그런 휘둘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배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건 너무 좀 뭐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니, 근데 원칙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공개 소환 자체가 뭐 쓰는 자체가 지금 그 피의자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왔는데 비공개로 해서 하는 자체인데 뭐 배려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맞지 않고요. 원칙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이 서울중앙지검 1층에 보면 거기 기자들이 매일 아침에 있어요. 사진 기자들이. 그리고 포토라인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오늘은 올까 하고 벌써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못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그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진보 얘기입니다. 진보 인사들이 몇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진보의 분열일까? 아니면 진보의 뭔가 자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차례차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분 패널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 진중권 동양대 교수입니다. 최근에 조국 정국 이 과정에서 뭔가 그동안 진보 진영의 많은 다수의 의견과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또 얘기를 합니다. 진중권, 기회 평등, 과정 공정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송에 출연해 조국 논란 입장을 밝혔다. 신뢰한 분, 의지했던 정당 못 믿는다.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다. 진보, 이제는 기득권이다. 젊은 층에게 미안합니다. 이게 진중권 교수도 진보 인사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물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 자체를 비판한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럼 진중권 교수의 발언, 어떤 발언인지 실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네. 이거 뭐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사실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진보가 뭐가 됐냐면 거의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그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지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온 결과가 그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저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굉장히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로 꼽히죠. 여러 가지 개혁안 그동안 많이 주도한 단체인데요. 여기 보시면 참여연대의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 최근에 본인이 어떤 이렇게 사표를 던지면서 본인의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갖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뭔가 비판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국 비판 김경률. 가족 사모펀드 문제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 이 사모펀드 문제, 이거 심상치가 않다. 참여연대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참여연대는 사실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지원을 한달까요? 아니면 공감을 한달까요?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이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은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박하다고 평판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회계사, 경제학 박사 밤샘 분석했다. 그 결과 이거 문제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연대가 임무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여기 좀 더 보면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에 관련된 얘기 같아요. 시민단체로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지금 모습이 그렇다. 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떤 발언인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것은 어떤 예단적인 측면,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뛰어드는 것이지만 네. 권력형 범죄로의 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네. 저희가 수일에 거쳐서 몇 명이 이제 밤샘을 하면서 분석을 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 어느 정도 사실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명의 인물. 진보 진영에 속해서 뭔가 진보 인사로 통하잖아요. 진중권, 김경률. 이 두 인물의 이런 어떤 비판, 질타. 네 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 먼저 정우갑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 예. 검찰 수사 행태의 문제와는 별개로 예. 조국 가족들, 특히 입시 문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예. 그 진보 진영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예. 과거 우리 사회는 뭐 예를 들면 보수하면 부패, 진보는 공정 정의. 예. 이 같은 가치가 어느 정도 성립이 돼 있었는데 예. 돌이켜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구나. 예를 들면 진보에서도 일종의 이제 불평등, 이익을 앞세운 불평등 동맹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 같은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한마디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진 교수라든가 여러 측면 진보 내에서 나름대로 비판들이 옵니다. 저는 그것이 또 다른 사회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저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기회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 본인 스스로도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분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진보 안에서도 그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스스로 반성을 할 건 하고 또 뉘우칠 건 뉘우치고 바뀌어야 될 건 바뀌어야죠. 그래야지만
이 국가라는 것이 또 사회가 또 성숙된 어떤 계기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예. 그걸 무작정 덮는다? 그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조국 장관을 둘러서 여러 전 사회적인 예. 여러 현안들에 대한 논란들이 뭐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예.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보 안에서도 민주적인 어떤 토론 방식, 의사결정 방식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예.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을 진보의 분열일까? 진보의 자성일까? 이렇게 달아놨는데 정은가 실장님께서는 자성 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최영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진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예. 어디론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를 진보는 어떤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아간다는 예. 건데 어디를 같이 가려 그러면 예. 서로 신뢰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 어디 부산에 가자 그러는데 예. 아니야 포항을 가야 돼, 대구를 가야 돼. 오. 이러한 신뢰 예.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예. 이거는 이 소위 말하는 집권 여당의 아주 핵심 집단인 진보 세력에 지금 굉장히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라서 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국정을 장악하고 또 끌고 나가야 되는 예. 힘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예. 앞에 있기 때문에 예. 경제의 엄중함과 이런 것들을 예. 이해를 해서 다시 내부에서 신뢰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가고 예. 혼자 가면 빨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예. 진보는 어디론가 나가는데 신뢰는 아주 필요한 그런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멀리 갈 수는 없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차를 타야 되겠죠. 그건 어려운 것 같으네요. 그거는 동시에 있기는. 알겠습니다. 자, 현구택 변호사께서는 진중권, 김경률 각각 이름을 약간 쓰시고 별개로 설명을 보고 적어놓으셨네요. 싶은데요. 왜냐하면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 얘기하는 이제 시민단체의 기본 목표가 권력기관 비판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권력기관이라고 지금 보는 건 아마 조국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권력기관 비판이 검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은가로 보고 사실은 지금 SNS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진중권 교수입니다. 하필이면 동양대 교수예요. 지금은 정 교수하고도 아는 사이고 조국 장관하고 논란의 대상인 대학입니다. 그렇죠. 조국 장관하고 뭐 대학 동기 친구 사이인데 많은 분들이 묻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양대 총장의 학력 부분 이런 부분은 왜 윤리성이나 도덕성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고 그다음에 교수고 거기에 총장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진중권 교수는 반드시 제가 보기에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 만약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총장에 대해서 뭐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조국 장관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모순적이다 얘기하는데 그 대학의 총장에 대해서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평가 기준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진중권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마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구택 변호사의 이런 질문을 받고 진중권 교수께서 오늘 또 뭐 입장을 또 표명하실 수도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겠습니다. 자, 변환봉 변호사는 저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에 대한 설명을 하셨네요. 지금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현 여당이 주로 이제 주요 인사들 낙마시켰을 때 들었던 기준이 도덕성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의 야당에서 대응했던 논리는 도덕성의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능력을 봐서 제발 좀 뽑아달라라고 했었지만 이런 도덕성으로는 도저히 국무위원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낙마를 많이 시켰었죠. 근데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조국 장관 스스로도 일부 부당한 측면, 뭐 불공정한 측면이 있긴 했었지만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송구하다 정도만 넘어갔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뭐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봐달라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얘기가 전혀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과연 자신들의 그 기준 자체가 이렇게 뭐 달라진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아마 이게 정권이 바뀌고 조국 장관이 만약에 야권 인사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었겠죠.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뭐 부끄러움에 관한 얘기도 있고 뭐 빨리 간다, 멀리 간다 이런 어떤 정의도 나오고 아무튼 다양한 의견, 다양한 결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기사인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이 소환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검찰을.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황교안 검찰 자진 출석. 내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한국당 의원들 20명이 지금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인가요? 내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라. 이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패스트트랙 한국당 첫 소환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은 셈이 됐어요. 소속 의원들에겐 검찰에 출두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경행보인데 투사 이미지 굳히기 아니냐. 그런데요. 어제 조사를 받으러 갔잖아요. 술술. 근데 막상 검찰에서는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진 출석해서 갔어요. 그 5시간 정도 검찰 쪽하고 이제 만난 거잖아요. 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답니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왜 간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정치적 목적, 야당 탄압을 안 된다. 총선 앞두고 검찰 수사 확대 경계한다. 뭐 이런 포석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5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황 대표는 서울 남부지검을 떠나면서 불법을 토대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약간 궁금증이 좀 들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 당대표의 내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춰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5시간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 돼 있는데 그 의도는 의원들 수사 막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지금 기사를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요 기사에서 해석한 그 의도가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진짜 이런 건지 아닌지. 그래서 패널 분들께서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겠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고소와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자진 출석을 했을까요? 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시간 벌기죠. 왜냐하면 지금 6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에 지금 위반된 걸로 돼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이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럼 내년 4월에 있을 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뭐 정치 공학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좀 시간 벌기를 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좀 이렇게 좀 길게 가도록 길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의 거기부터 먼저 조사해라는 것들은 지금 뭐 제 눈에는 뭐 당 대표로서의 그런 결기도 중요하지만 시간 벌기가 가장 중요한 사안 아닌가 보여집니다. 정우갑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지금 뭐 한국당 입장에서 피하기 어렵죠. 지금 뭐 조국 법무부 장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 검찰로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회 회의방 했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또 5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그 회의방 해자가 아니라 이제 폭력이란 말이죠. 근데 금고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을 일 겁니다. 그 당 대표 입장에서. 왜냐하면 당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따라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안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요구를 할 겁니다. 대체 뭐냐, 이거 지도부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당하고 물밑 협상을 하든 어쨌든 간에 풀어야 된다라는 제가 보기엔 강한 요구가 엄청 부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목을 치라고 하면서 진술 거부를 하는 건 조금 이게 또 논리적으로 좀 맥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과연 한국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사항에 대해서 뭐 여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논평을 좀 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황교안 대표가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놀랐는지 황 대표가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친절하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끝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아직도 본인이 검사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황 대표의 기습 출석은 검찰을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두가 아닌 검찰 겁박 쇼입니다. 형태 변호사, 어제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소환 대상자 의원들을 향해서 출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네.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지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의원들이 검찰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에서는 뭐 황교안 대표가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뭐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을 건 아는 것 같고요. 아마 출석 요구를 원칙대로 할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하고 아마 안 되면 요구하는데 안 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죠. 물론 지금 정기국회 기간 중이라.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이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관여된다 그러면 현장에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뭐 공모를 하고 지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패스트트랙 과정에는 약간 실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실제로 책임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약간 나오지 말라는 거는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검찰이 뭐 이 얘기했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장에 문제되는 거는 사전에 어떻게 공모했냐보다 그 현장에서 CCTV 다 나왔듯이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행위에 다 나오는 의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황교안 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진술할 부분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그 행위 당사자들, 실제로 그 폭력 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텐데 정기국회에서 통과 안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어쨌든 뭐 이건 사실은 근데 소환을 안 해도 기소하는 데는 뭐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검찰은 형식적인 절차, 소환 절차를 계속 밟을 걸로 보입니다. 변함원 변호사, 어제 황교안 대표의 자진 출석 어떤 의도인가요? 해석 좀 해주세요. 현 변호사님 일단 말씀대로 일단은 검찰에서는 정경심 씨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고 사무소지로 기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굳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는 선례는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소할 수 있다는 명분은 가지고 있죠. 충분히. 근데 이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출석했다고 해서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한국당의 논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설파하기 위해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5시간 내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참고인이라든가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시간 이내로 조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5시간 있었다라는 것은 5시간 내내 어떤 질문이든 진술 거부를 진술을 거부했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잘못돼 있다. 수사의 방향은 이것은 국회선진화법 회의 방해죄 자체가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격이거든요.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업무 집행에 있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불법 사보임이 전제가 된 것인가 그 부분에서 먼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주의 행위를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본인의 논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은 밝혀질 것이다. 일단 한국당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불법 사보임에 대한 먼저 수사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 사보임 이런 입장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진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식으로 아마 대답을 했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너희들은 법리적인 판단을 해라. 우리는 응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 소환하지 않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법리적으로 불법 사보임에 대한 수사가 먼저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해라라고 떠넘겨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수사의 방향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불법 사보임 얘기하는데요. 뭐 사보임 문제는 뭐 국회의장이 아마 서면으로 진술한 것 같은데 그동안 쭉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왜 한국당이 하죠? 사실은 불법이냐 아니냐도 검찰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렇다고 설령 그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폭력 행위를 쓰면서까지 정당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은 핑계에 불과하고 이게 이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에 이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된 거죠.
언론에서 사실은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안 쓰잖아요. 그놈. 근데 지금 이게 그놈이 무슨 이렇게 어떤 굳어진 표현 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도 그 표현이 등장했군요. 화성 연쇄살인 그놈이 맞다. 이춘재 14건 범행 자백했다. 이겁니다. 4차 사건 증거에서도 DNA 검출, 그리고 프로파일러, 강호순 사건, 이 당시에 자백받은 프로파일러 투입을 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9건에다가 화성에서 다른 3건, 그리고 청주에서 2건 추가 범행을 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럼 경찰은 9건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9건에 한 거 아니냐라고. 근데 본인은 그놈은 5건 더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던 그 수사관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경찰이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이춘재 9번 대면 조사 끝에 시인했다. 화성 연쇄살인 모두 범행. 이래입니다. 그동안 9건 다 해당될까 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요. 앞에 설명드리면 14건입니다. 총. 근데 그것도 좀 의문이죠.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뿐이지 지금. 5.7 9차 사건이요 4차 사건에서도 DNA 일치하자 범행을 털어놨다. 그리고 화성, 청주, 더 추가 범죄 포함된 듯 하고요. 그런데 모든 사건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당시 경찰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다시 또 이렇게 사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왜 자백을 했을까? 여기 보면 아까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니까 자백했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백의 이유는. 그걸 설명했네요. 세계일보입니다. 가석방 희망 사라진 이춘재 자포자기로 실토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여긴 가석방을 생각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가석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래 다 얘기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는 거죠. 갑작스러운 신경 변화 왜일까? 1급 모범수에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자 가석방 희망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소시효 소멸도 영향 미친 듯. 그렇죠. 소멸시효, 이게 시효가 소멸돼서 어차피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호부 변호사. 네. 진짜 여기 설명 여러 가지 제가 했는데 진짜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했을까요? 결국 증거에 의해서 자신이 한 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가 부인하게 될 경우에 검찰은 계속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증인을 해서 조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자기가 한 거는 맞는데 이미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인해봤자 계속 조사만 끌려다녀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제 그 신문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자백을 하더라도 형량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빨리 자백을 하고 끝을 내야겠다. 어차피 가석방도 안 되는데 괜히 이런 걸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쓰기 싫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일단 자백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5건이 더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이제 진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정우택 변호사. 네. 지금 공소시효 다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이게 지금 밝혀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도 있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얘기하지만 왜 그때는 못 밝혔을까? 지금 혈액형이 그렇죠. 혈액형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 어찌 보면 범죄 현장 한가운데 살고 있었고 유사한 범행이 계속 된다 그러면 범인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아마 이후에 왜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못 잡았는가에 대해서 감찰이든 아마 경찰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공수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특별법 논의가 조금 되다가 말았잖아요.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설사 특별법을 만들고 수사를 한다 해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아마 저분도 알 겁니다. 이춘재 씨도 기본적으로 사형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처벌을 더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더 받을 건 없다. 그렇죠. 더 받을 건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수사를 받게 되면 계속 불려가거든요. 계속 불려가게 되면 뭐 그런 게 약간 귀찮을 수도 있고 어차피 내 입장은 달라질 게 없다. 그리고 약간 뭐 자포자기 심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석방 얘기 나오는데 이제 가석방 희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용의자로 지목되기 전까지 가석방 가능성이 이런 상황이면 있었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로? 있었죠. 왜냐하면 20년이 넘었고요. 무기수 같은 게 20년 넘으면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23년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수였고 그럼 당연히 가석방 가능성이 있었죠. 그다음에 보도에 의하면 외부에 뭐 주소지도 알아봐달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 보면 가석방을 기대한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 이제는 자백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가석방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이렇게까지 본인이 용의자로 지목되면 이거는 그렇죠. 가석방은 전 끝난 거죠. 그러면. 자백하든 안 하든 제가 보기에 아마 가석방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가석방 부분이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제 안 되겠다. 뭐 숨겨봐야 소용도 없겠네.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면요. 네. 자, 이번에 다음 기사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얘기입니다. 과징금 얘기도 있어요. 보시죠. 유튜브에 칼 뽑은 여당. 가짜뉴스 단속 안 하면 과징금이다. 이렇게 어제 대책이 있었어요.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종합 대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죠.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속 의무를 부과했다. 해외 사업자 책임 대폭 강화해서 위반된 매출액의 10%를 과징금. 매출액의 10%면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팩트체크 인증기구도 신설한다. 그러나 야당과는 온도 차이다. 그래서 입법 이거 난항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가짜뉴스 놔두면 유튜브에 과징금이다. 이렇게 어제 대책이 나왔죠.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보수 유튜버 두드러 잡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또 지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중에서 사실상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쪽이 사실 보수 성향이란 이런 얘기가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보수 성향 유튜버들 겨냥한 거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특위 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발표 영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위는 허위 조작 정보가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로 규정했습니다. 독일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최영호 고문님, 뭐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효과 있고요. 뭐 좋은 방향인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누가 가짜 뉴스를 판단할 것이냐.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일제 침략에 대해서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가 틀리잖아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라야 되느냐. 그래서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이 공평성, 진정성, 그다음에 정확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면 이게 가짜 뉴스라고 판정을 할 거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짜 뉴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짜 뉴스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포장지는 이쁜데 들어가 보면은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특히 국내 기업들은 뭐 이 제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구글이나 이런 해외에 있는 그래서 사업자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표 보이시죠? 여기 표에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민간 자율인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신설한다. 뭐 이 기구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 기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짜임을 판정할까 이런 게 또 과제가 남네요. 그러니까 자율이잖아요. 자율이면은 강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이거는 심하게 되죠. 정우갑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항상 충돌이 되죠. 그러니까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이 문제 학자들 간에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제시한 거는 표현자도 허위 조작 정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을 갖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의도성을 갖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당히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뭐 정성적인 평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뭔가 사실과 다른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성을 갖고 유포시키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점들은 어떤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구글이라나 외국 어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스스로의 어떤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우선 단속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자정기를 갖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이거는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뭐 당장 야당 반발이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 보이고요. 차제에 이 문제 어떤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언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최종 이게 실현되기까지 이게 디테일, 이른바 디테일 놓고 대단한 다툼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형택 변호사.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마 이 페이크 뉴스, 가짜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네이버라든지 다음은 이 법적 규제에 들어와 있어요. 심의에도 들어와 있고 자율 규제도 하는데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규제는 범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 외국에서와 좀 다른 현상을 보이는 거죠. 당연히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는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는 조금씩 오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죠. 소비자 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다. 점점 커지는 디플레이션 공포. 디플레이션은 모든 자산가치 물가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싸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싸지면요, 재산도 싸지는 겁니다. 그럼 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통계청이 9월 0.4% 하락을 발표했습니다. 폭염 등 기상 여건, 정부 정책 영향 탓이 아닐까,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 체감과는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실제 자주 사는 물건은 다 비싸졌어요. 근데 물가 또 내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요. 연말 내년 초까지 이런 마이너스 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 표를 좀 잠깐 봐주실까요? 매달 이 월별 물가를 공개하는데 9월에 이제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리고 여기 8월 보시면 0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도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제 여기도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올림 때문에 0으로 표시되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정부는 농산물값 급락 탓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불황에 따른 수요 부진일 수 있다.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수요 자체가 이게 부진하면 뒷받침을 못하는 거잖아요. 물가 하락 공급 요인 크다지만 계절 일시적 요인 뺀 근원 물가를 따져봐도 0%대다.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수요 위축, 물가 하락, 악순환, 뭔가 계속 나빠지는 이 고리를 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걱정을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기대 인플레 하락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물건이 더 싸질 것 같으면 오늘 안 사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고래가 되고 지금 사실 이제 제조업 붕괴가 굉장히 실물 경제의 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이제 디플레이션이란 말을 지금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디플레이션의 원래 정의는 2년간 물가가 마이너스일 때라고 IMF에서 한 수십 %씩 떨어지는 상황을 사실 말하죠. 지금 이제 작년에 너무나 올랐었죠. 폭염 때문에 물가들이. 근데 그거 빼고도 지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앵커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름은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로 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지표들이 지금 8월, 9월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빠른 선제적 대응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최영호 고문님께서 지금 특단의 조치 얘기하셨거든요. 정은갑 실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가장 시급하게 좀 해야 될까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되죠. 그러니까 재정과 금리의 수단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재정 확대를 정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투자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고, 여기 남아있는 게 우리 정부로서 금리의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진단하는 건 상당히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국제적인 경기도 그렇고 좋지 않은 국면만은 맞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 대응,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걱정을 해서 예의주시는, 최소한의 예의주시는 좀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십니까? 좀 너무 심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국제 기사입니다. 홍콩 얘기. 시위가 다시 또 요새 거칠어지고 있죠. 홍콩 경찰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18살 고교생 가슴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가 중부 건굴이잖아요. 75주년. 이런데 그 건굴 맞춰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이 총을 쏜 겁니다. 피격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태 악화 조짐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슴에 박힌 총알을 빼내는 수를 받았는데 심상 왼쪽 3cm 지점, 그러니까 심장이 아닌 폐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천만다행이죠. 이 정도만 됐어도. 아무튼 홍콩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실시간 제보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내일까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원시는 태풍특보가 내려지면 실시간 제보를 받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부서들이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뇌파 탐지입니다. 수업을 받는 중국의 초등학생들입니다.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죠. 이건 이름도 무시무시한 뇌파 탐지 AI 헤어밴드입니다. 귀 뒤와 이마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집중하면 빨간불, 딴 생각을 하면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AI도 아니고 딴 생각 좀 하면 안 될까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격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이 사람,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중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와 격려의 포옹을 하기도 했는데요. 모두 어제 열린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지난달 보훈처가 하중사에게 전투 중 부상인 전상이 아닌 훈련 중 부상,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보훈처는 오늘 그 재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중국에서 착용하고 있는 저 AI 헤어밴드. 머릿속까지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